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 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모든 사회적인 담론이 그 돈 버는 거 그거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건 매우 안타깝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시장을 놓고 우려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 우려하는 바는 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고 한다면 고금리 기조로 유지된다. 중금리 시대가 온다.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머물러지고 중금리 시대가 오고 그러면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신규 설비 투자를 못한다. 그럼 신규 설비 투자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멈추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면서 뭐 네. 거기서 뭐 건물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네. 유가가 치솟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결국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된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왜 당선되자마자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냐면 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네.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 예. 워터루 전투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웰링턴 공작이 결국 나폴레옹 군대를 꺾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전쟁의 지속 수행 능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영란은행이 있었고 콘솔 채권을 3%로 딱 그냥 바인딩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싸게 전비를 계속 조달할 수 있게 된 거고 프랑스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점령하면 거기 점령지에다가 약탈을 해서 전비를 계속 조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잖아요. 네.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결국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장기화 되려면 결국 금리를 낮춰서 자국의 어떤 무기와 미사일을 사실상 만드는 빅테크.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무기하고 미사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AI 전쟁에서 무기하고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AGI에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뭔가 튀게 된다라고 네. 하면 저는 방향성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방향성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워낙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빅테크들은 제가 보기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영향은 있죠. 속도가 뭐 지연되고 이런 건 있는데 네. 그 밑에 보면 빅테크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들을 보면 네. 그 밑에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좀 작은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특수 건물이거든요. 네. 일종의 우리가 그냥 시행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시행 산업을 하려면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이 들어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도 지으려면 여기 많은 금융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사모대출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드 파티나 이제 세컨 티어 업체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뭐 퍼스트 티어는 뭐 나름 견조한다고 해도 반도체 전체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본 지금 말씀 주셨던 골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정에서 한 번씩 그게 걸림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걸림돌 중에 하나를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 와도 이 반도체 산업 섹터만큼은 유동성이 계속 집중될 수 있다, 폭발될 수 있다. 전쟁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 업계에서 뭐 저희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일이 나타났는데 그게 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올해 한 해 영업이익을 추산을 해보면 한 230조 원 정도.
예, 그 정도 보통 네네. 업계에서 추산을 하죠. 그 정도 컨셉이 나옵니다. 200조 초반대, 요 정도. 이게 제가 과한 추정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이 230조 영업이익에서 10%를 곱하면 네네. 그게 소위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수령하게 될 그 성과급 총액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림 계산해 보면 23조, 음. 그죠? 23조, 22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조 원 규모를 3만 5천 명이잖아요, 근로자가. 그렇죠. 그럼 3만 5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령액이 나와요, 그죠? 그렇죠. 그럼 3만 5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한 6억 뭐 3천만 원 정도 어림 추산을 해보면 6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수령할 성과급이 6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근데 뭐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박수칠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노조도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도 있고, 네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전체 취업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700만 명입니다. 근데 2,700만 명 중에 소위 말하는 10만 명도 안 되는 그 인력들은 이 성과급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렇죠. 나머지 2,700만 명 취업자 여러분들은 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나머지 산업들의 고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단순히 반도체만의 주제가 아니라 이게 일파만파 전체 경제에 상당한 뭐라고 할까, 양극화 뭐 이런 문제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도 어쨌든 대규모 노조 파업으로 이어지면 상당한 생산의 공정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걸림돌과 같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숙제가 등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반도체 실적이나 혹은 우리나라 경제나 어떤 숙제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결정이 된 거고 제도화를 해버렸죠. 이제 그렇죠. 작년에 이제 어쨌든 뭐 파업 직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내 연봉 깎고 10%. 그러니까 선이 굵은 경영자잖아요. 네. SK 자체가. 그리고 M&A로 또 보통 이렇게 알짜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스타일이고, 삼성은 굉장히 또 꼼꼼하게 주판을 튕기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불확실성이 남은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5월에 파업으로 이어지냐 이어지냐. 마느냐 이게 예. 이제 문제거든요. 예. 똑같죠. 거기서도 이제 노조가 지금 뭐 15%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뭐 일단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네, 뭐 회사 측에서는 10%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공시화된 건지는 조금 이제 뭐 그건 있죠. 어쨌든 저는 뭐 적어도 하이닉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제 7만 8천 명의 이제 DS 부문 노동자들이 올해 그 DS 부문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만약에 뭐 한 300조 원 그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좀 적게 받겠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삼성은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고, 네.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비메모리, 특히나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트 부문도 있잖아요. MX 사업.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 네. 내에서도 여러 네. 부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2,700만 명의 취업자들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데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이런 게 이제는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사업부 쪽에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쪽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메모리도 물론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예. 그러면 가뜩이나 이런 보상 체계가 음. 당장 적자 낸다고 해서 뭐 거기서 인센티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굳이 삼성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 핵심 인력들이 이탈돼. 아.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하는데 왜 삼성은 못해? 이게 아니라 회사 구조가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이 완전 다른 회사인데, 이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간극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메모리 산업, 우리 반도체 산업,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이게 저도 이제 뭔가 답을 정해놓고 의견을 드리기보다 양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조 측 입장에서의 주장도 뭐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임금 체계가 혹은 성과급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보상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재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의 인재 유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있다고도 노조 측의 주장이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중국 기업으로 계속 인재 유출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상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또 이쪽 주장을 보면 특히 이번에 좀 재밌는데 우리 주주에서도 주주 세력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주주 운동본부가 있죠. 이쪽에서의 주장은 아니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했고 주주는 자본을 제공했는데 그 기업의 성과는 같이 냈는데 너무 또 편중되게 성과급으로만 주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또 그만큼 상응하게 줘라 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혹은 뭐 TSMC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기업 사례를 보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 생겼으면 그걸 또 미래 R&D 투자로 연결시켜야 지금 당장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 그 대법원 판결 결과를 좀 뜯어봐도요. 지금 이뤄낸 이런 기업의 성과는 그러니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성과는 근로에 따른 성과냐? 아니다. 그것은 경영의 성과다. 그러니까 물론 근로도 포함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성과급으로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조율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조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정말 심각한 변동성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가뜩이나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죠. 삼성이 그러겠죠. 만약에 생산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전체 수출의 반도체가 25년 기준으로 한 23% 되는데 근데 반도체가 전부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자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300개 들어가죠. 자동차 부품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휴대폰 반도체 들어가죠. IT 기기 반도체 들어가죠. 가전제품 반도체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들어가죠. 뭐 선박 나머지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 23%지 나머지 수출 품목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노조 측 입장과 사측 입장 혹은 주주 측 입장이 잘 반영되어서 합의점에 잘 도출하는 해안을 마련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고 너무나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도 쉽사리 뭐가 맞다라고 주장하기엔 좀 어렵지만 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잘 합치된 의견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뭐 생각보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그럼요. 있다. 그 밖에 걸림돌적인 요인을 또 살펴본다면 저의 생각은 뭐 사모대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슈퍼사이클로 보지만 이런 걸림돌에 해당하는 변수가 등장한다면 슈퍼사이클이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진단을 요청드리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그것과 결부된 사모대출 문제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갑자기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라는 갑자기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다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카니발리제이션이 이 AI에서는 얼마나 파괴적인 혁신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핵심 원천 어떤 그 경쟁력을 쥐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이게 메모리도 그 사실 여기 그 어떤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고부가 제품이라고 하는 HBM도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로직 칩이 들어가고 그 위에로 DRAM을 쌓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올해 HBM4부터는 이제 로직 칩을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파운드리 특히나 TSMC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다이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가가치의 중요한 한 축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시스템 능력 그리고 설계 능력을 키우는 게 다 이런 건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 투자해야 되고 인력들을 키워야 되는 이슈들이죠, 이게. 그런데 그렇죠. 지금 담론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공해상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담론이 없어요. 우리 산업계도 그렇고 지금 당장 노조가 뭐 얼마니 제가 뭐 45조 원을 요구했니 30조 원을 요구했니 이거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네. SBS 나가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왔는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한 담론이라는 거죠. 불과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메모리가 AI에서 소외되니까 삼성 같은 그룹들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맞아요. 그게 뭐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 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모든 사회적인 담론이 그 돈 버는 거 그거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건 매우 안타깝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뭐 노조 이슈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제 의견을 뭐 해안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면 두 가지만 코멘트 할게요. 하나는 목표 공유제. 그러니까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부과받는다 하는 목표 공유제 방식으로 간다면 주주도 기뻐할 수 있고 성과가 좋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받는 여정도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 공유제를 만들면 어떨까? 공유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주주도 사측도 또 노조 측도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성과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당하게 주주도 적당히 뭐 배당으로서 받는다든가 또 노동자들도 성과급으로서 받는다든가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미래 산업을 또 점유하기 위해서 R&D 투자로 그 현금 흐름을 또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건 적당하게 목표 공유제를 설정하고 목표 공유제 하에 미래 방향성도 정당하게 배분하는 체계를 이런 상황에 잘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이건 두 번째는 좀 소소한 주제지만 주주와 노조 간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으니 노조도 노동자들도 그 이익을 성과급으로 받을 때 상당한 성과급을 주식의 형태로 받게 구조화한다면 그럼 그렇게 하려면 기업들은 사내 주식을 소위 매입해야 되고 매입해서 스탁옵션처럼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니까 주주도 나름 그런 성과급 제공하는 방식이 주가 상승에도 견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대립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현금의 형태로만 성과급을 주기보다는 주식의 형태로 주는 방식도 주주 입장에서는 덜 갈등을 만들 방안 아닌가. 해외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만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맞다라고 제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 것을 더 정교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영수 대표님과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이라는 이 뜨끈뜨끈한 신간으로 벌써 1차 초파는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 실물 경제 말고 자본시장의 논리도 같이 결부해서 이해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강한 성과를 거두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추천 의견 드리고요. 끝으로 이영수 대표님께 이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게 버블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버블이라고 하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하면 버블은 우리가 터지고 나서 아니까. 네. 그렇죠. 매번 안 좋은 유혈이 낭자하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네. 결국 그 버블이 없었다 그러면 이 테크 혁명이 양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제일 많은 세대가 60년대생이거든요. 네. 60년대생들이 제일 자산이 많은데 60년대생들이 자산을 형성하신 분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희비가 엇갈리게 된 중요한 이벤트가 버블이었죠. 네. 그게 결국 IMF 외환 위기 이후로 이제 그때 시드머니를 이제 털린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결국 닷컴 버블이라는 그 뒤에 곧이어서 엄청난 주식 시세를 만났고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를 샀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지금 뭐 잠실이나 그 강남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 차리신 분들은 자산을 또 형성하지 못하고 부동산 상승 흐름에도 못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70년대생하고 8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딱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이벤트였고 그 뒤로 바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이제 최경원 장관의 어떤 그때 또 자산이 형성 희비가 엇갈리는 거고. 저는 이번은 이제 90년대생들 그리고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이벤트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 승자 독식의 엄청나게 위험한 시대에 그래도 조금 약간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영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 저도 몰랐었던 이 산업 섹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반도체 산업과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토론 참여해 주셨는데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출연하면 이제 주로 제가 뭐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인데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저도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이 배우고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